네, 반갑습니다. 자, 2021년 우리 메가랜드 평가당 공시법 33회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33회다, 그죠? 예.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보셨겠죠. 예, 근데 제가 늘 뭐 부탁 당부드리지만 문제 푸시고, 아마 지금도 문제 푸시고 그거 안 모아두시고, 예, 갖다 버리신 분들도 뭐 언제든지 나중에 또 출력하면 돼 해서 뭐 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모아두셨는데 복습 안 하신 분들 역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실 이 평가단에서 이제 벗어나는 문제 뭐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놓치지 마시고 복습. 보통 틀리는 게 여러분 보면 또 틀리고 해요. 시험장에 가셔도 자꾸 틀리는 부분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등록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우리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얘는 대장이거든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는 대장입니다. 그래, 대장이니까 당연히 고유번호, 장번호, 우리 대장 형식이면 고유번호 왜 19자리 숫자 있죠? 그 다음 장번호 등록을 합니다.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우측 상단에 장번호, 대장 형식이면 다 대장이라는 게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지적공부를 이야기해요. 한글과 숫자. 영문자도 못 써.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거. 그걸 대장이라 하거든요. 대장 형식이면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한다. 1번은 맞네요. 그 다음 2번 소유자의 성명, 명칭,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자. 우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 맞죠? 특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소유권 지분까지 등록한다는 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소유권 지분까지 등록한다라는 거. 2번도 맞네요. 3번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하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맞네요.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4번 면적과 토지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제가 이동사유, 공시지가, 면적. 그래서 이가 면장. 끝에 장으로 끝나는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한다. 5번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십자가 모양, 이 도각선 좌측 상단의 십자가 모양의 그림, 색인도, 그 다음 도각선과 그 수치, 축척 등을 등록하나. 여기까지 맞네요. 다만 도면 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틀렸네요. 뒷부분이. 우리 도면의 색인도에 보시면 여러분 그 색인도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 색인도에 보시면 가령 여기에 뭐 2, 5, 6, 7, 11 해서 중간에 이렇게 10개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 요 도각선 안에 들어있는 게 도면 번호 6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번 옆에는 5번이 있고 5번 옆에는 7번, 위에는 2번, 밑에는 11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도면 번호 등록하죠. 요 중간에 있는 이 색인도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 숫자가 도면 번호입니다. 그래서 도면 번호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5번이. 자,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지적공부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책으로 된, 자, 뭐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지적공부의 제일 처음 시작은 부책. 이 부책이 뭐냐면 장부. 왜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책 형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책. 그래서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부책식이 나중에 카드, 이 부책식이 카드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뭐 부책식 그러면 이거 나중에 카드식으로 바뀌었다고 갖다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영구보존. 우리 폐쇄를 시켜도 영구보존이거든요. 그럼 이 카드식은 뭐냐면 왜 이제 서류가 있으면 펀치로 구멍 뻥 뚫어. 그래서 철근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게 카드식이에요. 이제 부책식은 단점이 뭐냐면 끼워 넣고 빼기가 안 돼. 그게 단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카드식은 끼워 넣고 빼기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식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보시면
부채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그 다음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고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이제 묶는다 이 말이죠. 철구 구멍 뻥 뚫어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맞아요. 설마 뭐 이걸 시험에서 100장을 뭐 200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시험에 안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문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자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일남도 뭐 지번 색임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맞죠? 지번 부여지역별로 당연히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연구보존을 하셔야 되니까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옳은 질문. 그 다음 3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타 뭐 주민등록 전산자료라든지 가족관계 전산자료, 뭐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세금 부과, 그 다음 부동산 정책 세운다 이 말이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 정책 세우기 위해서 이 지적공부 활용하실 때 기타 다른 관련 자료들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예시니까 전산자료 등이잖아요. 여러분 등이면 예시 규정이거든요. 예시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이 등이라는 말이 없으면 열거거든. 그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등 있으면 그건 예시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세, 세금 부과하려면 납세자 인적사항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주민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 가족관계 전산자료,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 전산자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권리관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등기 전산자료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세금 부과하려면요 과세표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런 것들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누가? 국장이. 자, 옳은 질문이네요. 4번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지적소고는 창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담당하는 그 부서와 연접해서 설치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4번은 시험에 뭐 역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다음 5번 지문이 사실 우리 예전에 29회 때 한번 답지문으로 나왔던 지문인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라고. 여러분 우리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는 그 창고에다가 그 종이로 돼 있는 지적공부는 그 지적서고라는 그 창고에 연구보존하셔야 돼. 그럼 연구보존하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문 아직 보지 않고서. 자, 연구보존하려면 문은 나무문이어야 할까 철문이어야 할까? 연구보존하려면요. 철문이어야 되죠. 당연히 문은 철문이어야 되고. 그 다음 왜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쥐나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다? 방충망. 그래서 역시 연구보존해야 되니까 철망으로 되어 있는 방충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자, 방충망이 밖에 있어야 돼? 그 철문이 밖에 있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문 열고 그러고 방충망. 철문이 밖에 있어야 되지. 그죠? 예전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29회 때. 자, 내용 보시면 지적소고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연구보존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를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5번 틀린 거 아시겠어요? 바깥쪽 문이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이 철문이어야 되고 이 말이에요. 문 열었을 때 그러고 이제 방충망 이제 열고 들어가셔야 되지. 바깥쪽 문이, 방충망이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그 안쪽 문은 이제 철망, 우리 방충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안쪽 바깥쪽이 서로 뒤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걸 답지문으로 했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내용은.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 다음 문제 3번. 토지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는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때는 굳이 서류 첨부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그때는 우리 토지이동 신청은 누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거니까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번은 X 틀렸네. 그 다음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맞다 그죠? 우리 여러분 우리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 올해 등록전환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아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 하면 산대사도 좀 외워두시라 라고.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 다음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록전환돼 있으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 다음 산은 뭐예요? 산대까지 했고 사실상 형질 변경.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는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이미 형질 변경됐으니까. 그래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 다음 마지막 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단 말이지.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작아져. 그러면 임야도 6천분의 1, 6천분의 1에서는 작아지면요. 전밖에 안 나와. 한 필지 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산대사도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계속 내용 보시면 우리 산지전용 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으면 맞네. 그럼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맞네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임야도에 존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전환 신청하는데 허가받은 서면은 당연히 첨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2번은 옳은 지문. 3번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자, 이 토지 분할 자체가 허가 대상인 경우에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왜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과소 분할 금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무 작게 토지 분할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나중에 너무 작게 토지 분할해 버리면 그 자체로 경제성 그 경제적인 가치나 그 이용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한 필지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소분할 금지라는 게 있는데 근데 뭐 불가피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 조금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예가 있을까? 토지 가령 뭐 땅이 삐뚤삐뚤해. 그러니까 경계가 이용상 불합리하다 말이죠. 경계가 막 삐뚤삐뚤하다 말이에요. 그럼 바로 잡으려면 토지용상 불합리한 그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데 조그맣게 토지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계 바로 잡기 위해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래 과소 분할이 금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분할 허가 받으셔야 되거든. 이해하시겠죠? 문제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일단 허가부터 받으시고 그러고 나중에 분할 신청하는 겁니다. 허가 받고 분할 자체가 허가 대상인 경우는 일단 허가부터 받아. 그러고 나중에 분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동시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X. 그래서 분할 자체가 그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부터 받으시고 그러고 분할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근데 요 3번 지문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법에서 이제 개정된 게 한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됐어요. 보통 개정되고 시험에 그때 바로 잘 안 나옵니다. 아직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한 3년 정도 됐고 그동안 개정된 이후로는 사실 개정되기 전에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정되면서 확실히 분리를 시켰어요.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허가부터 받고 나중에 분할 신청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쯤에는 이제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 4번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상 신규 등록 신청하는데 지금 등기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건 맞는데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할 수는 없죠. 아직 등기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은 X. 그 다음 5번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상당히 까다로운 허가를 이미 앞에서 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앞에서 더 중한 걸 했으니까 앞에서 더 중한 걸 해버리면 가벼운 건 생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요, 우리 법논리를 법리라고 하는데 이 법리는 모든 법에서 다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요? 검인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앞에서 더 중한 걸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벼운 건 생략. 이해하시겠죠? 모든 법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이미 앞에서 더 중한 걸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건 생략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다는 거. 생략. 원래는 첨부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 신청하실 때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이 서류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더 중한 걸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생략.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5번 지문은 요거랑 똑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서류 생략.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 전답 과수원. 왜? 우리 전답 과수원이 농지법상의 농지거든요. 이 농지 상호 간에는 특별한 형질 변경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필요 없다.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 그 다음 이미 개발행위 허가나 이미 앞에서 더 중한 걸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역시 5번도 올해 시험에 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세요. 네, 됐고요.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갑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시행지역 내 독리 게시판에 일정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 자, 여기서 말하는 공고는 이제 시행공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행공고. 승인받고, 왜? 승인받고 지체 없이,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하셔야 되는데, 이 시행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이다라는 거. 1번은 옳은 지문이래요. 2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2번 틀렸네. 소용 창시인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나 용의권 설정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동일한 신탁 등기. 4가지. 소용의 용의권 설정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그 등기 있으면 합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등기 있으면 합병 못해요. 말소시키지 않으면. 따라서 요역지 지역권,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병 못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합병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을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그건 지역권 설정 등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지장 없는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있으면 합병 못해요. 말소부터 먼저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그래서 승역지는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하는데 요역지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 있으면 합병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돼 있다. 그러면 얘는 말소부터 시키셔야 돼. 합병하려면. 그 다음 3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의 이익, 공익과 관련이 있다 말이죠. 공익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얘들 전부 다 공익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유 발생하면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셔야
회부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원래 합병은 신청할 수 있다. 즉 임의적 합병이 원칙입니다. 소유자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내가 합병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그거 아세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필지 이상의 건물을 지었어. 그럼 그 두 필지 반드시 합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합병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동주택의 부지나 공익과 관련이 있다.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도로나 제방, 하천, 국어 역시 공익과 관련이 있는 지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 이 말이죠. 원래는 임의적인데. 아시겠죠? 네.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4번 우리 지적소관청은 자 이거부터 보셔야 돼.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다. 그러면 다시 토지가 되면 이제 회복 등록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데 이 회복 등록은 우리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거지. 지적소관청이. 왜냐면 이 그 토지가 다시 바다가 다시 토지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반드시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는 신청에 의한 회복 등록은 안 된다. 회복 등록은 직권이지. 소유권이 반드시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신청에 소유자 소유권이 반드시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소유자 신청에 의한 회복 등록은 안 된다. 직권. 따라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자 공동주택 구분건물, 그래서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관리인이나 그 다음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옳은 질문. 그래서 제가 수용과 관련이 있거나 채권자 대위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지적에서도 대위 신청 규정 두고 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등기는 신건수 채구 5가지 대위 신청, 등기도 대위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신탁 등기, 건물 멸시 등기 이건 지적이랑 관련 없으니까 지적은 수채구. 그래서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지적에서도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 공동주택 얘는 구분 건물이니까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는데 누가 대위할 수 있느냐?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다는 거. 누구를 대위한다?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5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절차로서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그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맞네요. 우리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물론이고요.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가 측량해놓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지가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상하시죠? 왜 그러냐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지적소관청 등으로부터. 그래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야, 이 측량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방지적위원회.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맞고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일 이내 조사기간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맞네요. 조사기간 이제 30일. 조사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30일을 준다 이 말이죠. 조사 기간이 30일이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3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한다. 맞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요. 30일 이내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4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이제 판결문이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도 하셔야 되고 날인도 하셔야 되고 도장도 찍으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의결서 소송으로 치면 판결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한 지적청량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나오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내야 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되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다시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따가 뒤에 해설 조금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립니다. 올해는 적부심사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맞네요. 자, 여러분 그 해설 한번 보시면 우리 심사 절차가요. 처음에 심사 청구인이 우리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청구하는데 여기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기간 규정 없어요. 뭐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한다 그거 없습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 30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원칙은 60일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 번 연장 가능. 그러면 의결서 나오면 이 의결서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내셔야 돼? 시도지사. 시도지사랑 지방지적위원회는 같은 건물에 같이 있어. 둘 다 시도 소속이거든요. 같은 건물에 같이 있으니까 의결서 보낼 때 시간 줄 이유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지체 없이 송부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자, 기간은 송달 기간 며칠?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한다. 그러면 심사청구인은 다시 이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사는 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며칠? 90일. 그래서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 나오면 다시 국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건물에 중앙지적위원회랑 국장 세종시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보내고 그럼 국장은 다시 시도지사. 근데 여기는 기간에 관한 따로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 시도지사는 역시 심사청구인에게 보내고 이때는 지적소관청에도 보냅니다. 물론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이유는 이제 지적공부 정정하시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하시라고요. 다만 이때 정정은 당연히 직권정정이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한다. 만약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 의결의 내용과 다르다면 이건 명백한 오류거든. 지적공부가. 그래서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아까 우리 심사 절차 가시면요. 만약에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역시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의결서 누구한테 보내셔야 돼?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이 시스템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재심사 이제 2심이에요. 재심사는 이제 확정된 거니까 그때는 심사청구인에게도 보내고 지적소관청에도 바로 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어쨌든 지적소관청에도 이제 바로 보낸다. 재심사는 이제 확정된 거니까. 근데 심사는 일단 심사청구인에게만 보내고 7일 이내에 의결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지적소관청에 의결서를 또 보낸단 말이지. 역시 직권 정정하라고. 의결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 정리되어 있으면 직권 정정하라고요. 그래서 의결서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등기 6번 문제. 등기할 상인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사항이나 우리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1번 맞네.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사항인데 구분 임차권은 등기 못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안 된다 그죠.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가등기 가능한데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되지. 권리 일부 지분은 되는데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설정 등기 안 돼요. 그 다음 신탁은
역시 계약, 약정이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항상 여러분 약정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약정, 계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약정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죠.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도 등기할 사항이다? 아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처분, 제가 가처분은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따라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이런 가처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가처분은 종류 두 가지.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촉탁으로 등기 이루어지고, 가등기 가처분은 원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가름하는 절차거든요. 가등기 가처분.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은 가가 단독 신청. 야, 오지마, 가가. 얼마나 혼자 하고 싶으면 가가 단독 신청. 그래서 가처분은 종류 두 가지다라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등기에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1번.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럼 아버지가 계약까지 체결하고 사망을 했네요. 그러면 상속등기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계약하고 돌아가셔서 그러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아버지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번은 옳은 지문.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1번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자, 여러분 갑을 병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해야 된다? 등기의 연속성 때문에 누구부터 먼저 말소? 병부터. 기억하시죠?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을, 그 다음 뭐 순위번호 3번 다시 소유권 이전 병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이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할 때는 항상 누구부터 먼저 지우셔야 돼? 거꾸로 지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부터 선행 말소, 그 다음 을 말소. 따라서 원인 무효 이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왜 병이 먼저 나오는 줄 아시겠죠? 그럼 병명의 등기 지운다 말이지. 그럼 병 지우게 되면 병은 의무자. 그러면 자 병을 지우게 되면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가 돼요? 을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을이 권리자인데 병 등기 말소할 때는 을이 권리자인데 신청은 지금 누가 한다는 거야? 말소 판결 받아서 신청은 갑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에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거니까 대위에서 신청한다 이 말이야. 자, 내용 보세요.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갑이 신청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옳은 지문. 자, 이번 지문이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기출문제 지문인데 역대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지문이죠. 그래서 일단 뭐 크게는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할 때는 거꾸로 지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병등기부터 먼저 지워야 된다라는 거. 이 논점 하나랑 그다음 병등기를 말소할 때는 을이 권리자다. 을이 권리자니까 그러면 자 신청은 갑이 하는데 권리자는 을이다. 이건 대위 신청이다. 자기가 자기 거 신청하는 거 아니다. 권리자가 직접 자기 거 신청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대위 신청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죠? 말소 회복 등기 하는 시점에서 불이익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3번도 맞고. 4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맞네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뭐 말하느냐면 우리 민법 100조 2항 왜 주물 종물 이론 아시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 우리
건물에 관한 게 얘가 주된 권리거든요. 건물이 구분 건물 얘가 주된 권리입니다. 그 다음 대지권 얘가 종된 권리거든. 그럼 구분 건물에 관해서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주물종물 이론에 따라서요. 자, 그런데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특별히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오로지 건물만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옳은 질문. 그래서 밑에다가 이건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별도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지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구분 건물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권에도 효력은 다 미친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대지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우리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등기와 그 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이건 토지 등기 기록. 자, 여러분 하나는 구분 건물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요. 구분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자, 등기부 자체가 달라. 그러면 권리의 우열관계를 따지실 때 순위번호에 의할 수가 없지. 순위번호는 같은 등기부, 그것도 같은 구 내에서만 순위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판단하거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은 등기부에 그것도 같은 구 내에서만 가꾸면 가꾸, 을구면 을구 그 같은 구 내에서만 순위번호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열관계 따지셔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순위번호 아니다 그죠? 접수번호에 따른다라고 나와야 되겠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 설정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라도 등기관은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우리 전세권도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역시 등기관은 직접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저당권은 공동담보 목록, 전세권은 공동전세 목록. 역시 부동산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그래서 1번은 X.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2번 신탁원부는 신탁등기 신청 시 신탁 내용을 약정하는 문서를 말하며 신탁계약서 말한다 이 말이죠. 말하며 등기기록과 함께 동시되어 등기부 일부로 보니까 동시되어 우리 신탁의 약정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올 때 각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번은 맞죠. 3번 도면은 하나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와 도면 우리 이제 도면 첨부하는 경우인데 하나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물 자 수개라고 하면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건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나타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면 첨부하고 그 다음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부동산 중에 일부의 용의권 설정할 때 어느 부분만 용의권 설정했는지 역시 한글과 숫자로 등기부는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거든요. 우리 대장처럼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해요. 등기부도. 그러니까 이거 어디 부분만큼 용의권이 설정됐는지 나타내기 한글과 숫자로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도면을 첨부한다. 3번 맞네요. 4번 매매 목록은 한 개의 신고필증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와 그럼 제가 왜 이런 경우에 매매 목록 첨부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개 이상인 경우와 그 다음 거래되는 부동산이 하나라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 작성한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 매매 목록 얘도 또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5번 폐쇄 등기기록 또한 등기기록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맞네요. 그래서 등기기록, 폐쇄 등기기록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도신공매들 도신공매 영구 보존한다. 그죠?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것들. 자 됐네요. 그래서 8번은 1번이 X. 그 다음 9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틀린 것을 가등기에 관한 내용을 틀린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났네.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당해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가처분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아서요. 자기가 원하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그 당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가처분. 왜냐하면 가처분 등기는 독립해서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 이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해서 판결 받아서 원하는 등기 신청하게 되면 이제 가처분 등기 필요 없어졌잖아. 그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는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 본등기에 따라고 해서 그 가등기 말소하면 큰일 나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니까. 따라서 당해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1번은 옳은 지문. 2번,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명인, 자, 제3취득자, 예, 이해관계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여러분, 가등기의 말소는 임시로 하는 등기 지우는 거니까 이건 더더욱 별거 아니야. 따라서 가등기의 말소는 기억나세요? 누구나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는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 스스로 등기소 찾아가서요. 등기관님, 제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나 심지어 이해관계인 제3자마저도요. 이해관계인마저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 아주 시험에 뭐 역대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지문인 것 같아요. 2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 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첨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이건 29조 9호의 각하사유입니다. 첨부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29조 9호의 각하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3번이 틀렸네요. 우리 직권으로 말소는 29조 1호, 2호의 경우에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그렇게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하면 강행규정에 위배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법원칙에, 법의 대원칙에 위배가 될 때 이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첨부 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 첨부 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온 거야. 따라서 얘는 절대적 무효는 아닙니다. 첨부 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온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29조 9호의 각하사유일 뿐이다. 왜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등록 등초본 안 넣은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등기가 수리돼 버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냥 유효한 등기로 봐버립니다. 하자가 치유된다 이 말이지. 하자가 너무 중대하지 않으니까. 아주 중대한 하자, 강행규정에 위배가 되거나 법원칙에 위배가 될 때 이때만 직권말소다 이 말이에요. 3번, 예, 언제든지 또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3번이 틀렸다 그죠? 그 다음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이다. 맞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본등기의 상대방은 그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즉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그 사람에게 잔금 치르고 그 사람을 본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즉 가등기 의무자이다. 맞죠? 5번 가등기 가처분. 자,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하여 이루어진 그 가등기 말소는 여러분 가등기 가처분 기억나세요?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가등기 말소는 우리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해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은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가처분, 이 가처분이 이제 뭐냐면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제가 가처분은 종류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가처분은 종류 두 가지예요.
하나가 처분금지 가처분, 하나가 가등기 가처분이거든요. 자, 이 가등기 가처분은 우리 부동산 근거법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이 근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말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말소시키셔야 돼. 말소를 할 때도.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은 그냥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등기법에 따라서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등기 가처분은 그냥 등기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가등기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자, 됐네요. 그 다음에 10번이죠. 10번. 우리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라도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처분보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이제 주임법이나 상임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에 따라서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1번 맞네요. 원래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거든요. 가처분권자가 지금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1번 지문 다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승소 판결 받았다 이 말이야. 가처분 채권자가. 그러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 얘들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인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단신말. 자, 그런데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데 다만 이미 특별법에서 먼저 대항력을, 가처분보다 등기는 이후에 됐지만 그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있다.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1번 아주 중요한 지문이네요. 그 다음 2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가처분에 의해서 이제 얘는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걸 원인으로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그 다음 4번. 제가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그 동영 모의고사 때 다 이것들 사례형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자세하게 또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올해 여러분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 작년에 안 나왔어요. 사례형 문제가 매년 한 2문제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례형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특히 가처분 뭐 가등기 거기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4번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단독으로 경정하는 거고 당연히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공동으로 경정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 5번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으면 권리의 이전 등기, 이 권리의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 이야기하는 거죠. 권리의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는 없다. X. 5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하는 게, 그게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안 배운 내용 아니에요. 5번 지문 안 배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약간 이제 이 사례형 형식으로 또는 약간 말을 꼬거나 약간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세요. 자, 지금 이 5번 지문이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국세청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 소유자예요.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아무 말이, 미등기면 반드시 미등기라는 표현 나오고.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납세 의무자입니다. 얘가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가령 뭐 국세청이 1억 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납세자가요, 사망을 했습니다. 가령 유일한 상속인 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국세청은 이제 1억 원이라는 갑에게 조세 채권, 그럼 갑은 조세 채무다, 그죠? 이 조세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이 되죠? 1억 원이라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조세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이 됩니까? 사망하게 되면요, 즉시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세청은요, 을에 대한 역시 1억 원의 이제 이 채권은 없어지고, 이제 국세청은 조세 채권은 누구에 대해서 가지게 되느냐면 을에게, 얘한테 이제 조세 채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사망, 상속, 포괄승계 전부 다 넘겨받는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한 거예요. 전부 다 넘겨받으니까 채무도 다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이제 을에게 조세 채무를 가지는 거, 1억 원에 조세 채권을 가지는 거지. 을은 조세 채무를 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X라는 부동산, 지금 을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을이 상속 등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속 등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아유, 상속 등기 하게 되면 또 국세청 집행 들어오고 갈 것 같으니까 등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세청 1억 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채권자거든요. 그럼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 얘는 채무자거든.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국세청은 상속 등기를 대위에서 국세청은 등기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상속 등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 권리자죠.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니까 불리한 거 아니다면서. 항상 유불리 여부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암만 채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대위 못해. 따라서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못해요. 근데 얘는 등기 을은 받는 거니까 등기 권리자거든. 권리자의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상속 등기는 대위 가능하다라는 거. 얘가 넘겨받는 권리자니까 자신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5번 질문 다시 보세요.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으면 권리 이전 등기. 여기서 권리 이전 등기는 뭐 말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속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는 없다. 상속인의 승낙이 없으면 아니다, 그죠?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해서 얼마든지 승낙서, 뭐 위임장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대위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 채권자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물어보냐면 채권자 대위 물어보는 거거든요. 5번 지문이. 다시 자 정리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만약에 그 전에 피상속인이 조세 채무 주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조세 채무는 상속인에게 바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국세청의 채무자는 상속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상속인을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상속등기는
우리 조세 채권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채무자가 상속 등기 넘겨받는 거니까 이건 불리한 거 의무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권리자잖아요. 따라서 권리자니까 내가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거. 5번 틀린 이유 아시겠죠? 예. 자,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 이제 이런 지문들이 곳곳에 좀 등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하나하나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세한 또 내용들 우리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나 제 특강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그런 문제들, 사례형 문제들 하고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기법이 특히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법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자꾸 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